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시간 두 분 모셨어요.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좀 쉬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푹 쉬었어요. 아, 푹 쉬셨어요? 못 쉬던 걸 푹 쉬었는데 네. 뉴스토마토만 오면 제가 흰머리가 느는구나 이게 뒤통수가 잡혀서 야, 안 뒤통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게 저희가 또 화면이 좀 어두워서 흰머리가 유독 잘 예, 보이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죄송합니다.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디 부대변인 어디 가셨었어요? 저도 그냥 아이들이랑 좀 쉬면서 뭐 여기저기 조금 충전. 놀고 네. 아까 뭐 술 드셨다고 얘기하시던데 어머나, 네. 저도 가족과 오랜만에 네. 살짝 술도 한잔 살짝 한 마시면서 잔. 휴식을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모처럼 좀 긴 연휴여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휴 내내 정치권 소식이 좀 쌓여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자체가 왜 논란이 되는 건지 도저히 지금 이 순간도 이해는 안 가는데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것, 냉장고를 부탁해 여기 출연한 것 관련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은 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스트레스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는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핵심은 박근혜 7시간처럼 뭔가 사라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능에 출연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시비를 털 게 하도 없으니까 저는 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계속 논란을 만들고 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처럼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을 했다던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발을 했다던가 뭐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었다던가 네. 뭐 순방 때 누군가 부인이 나가서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숭상하는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은 소위 말하면 좀 창피하게 빤스 차림으로 이제 들어 누워서 체포에 반항하고 있고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 너무 잘 꾸리고 있고 위기관리 능력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외교 환경에서 묵묵히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 코스피도 집권하고 나서부터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렇죠. 예, 작년 딱 말 기준으로만 봐도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적을 만들고 있는데 코트를 하나하나 잡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없다 보니까 봐라. 냉부에 이거 예능을 출연했네. 보니까 네. 이때 우리 국가 전산망이 조금 정신 없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될 때 이때 했구나. 요거 딱 잡은 겁니다. 요거 네. 딱 잡은 거. 그래서 네. 저는 뭐 좀 비판은 좋은데 비판하려면 좀 돌아보시고 본인들이 네.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 이런 위기 상황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좀 돌아보시는 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에 일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 과연 하루라도 있을까? 이렇게 하면 대통령은 24시간 붙박이로 그냥 집무실에만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포인트가 뭔 것 같으신가요, 박사님? 뭐 제가 볼 때 야당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뭔가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일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능 출연 문제랑 국가 전산망 문제랑 결부를 시키게 되면 네. 잘 모르는 국민들은 네. 대통령이 뭐 되게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짜고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네. 주진우 뭐 예를 들면 회의도 열지 않았다.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다. 뭐 회의를 왜 안 열어요? 이 사건이 터질 때 비행기에서 유엔 총회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했었고 네. 저녁에도 회의를 했었었고 네, 그랬죠. 회의 다 진행했죠. 현장 방문은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다면 네, 당연히 네. 그분들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기 가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오류에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 송원석 원내대표 네. 이재명 피자 문제 가지고 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죠? 그 사람이 김풍 작가가 네네. 자기가 그냥 이런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피자로 하겠다고 얘기한 네, 거예요. 본인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야, 내 이거 이재명 피자로 만들어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 피의자니 피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 더 화가 나는 건 이 국가정상방 화재가 난 가장 큰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내내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연행이 지나서. 그렇다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를 제대로 못했느냐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뭘 했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세월호랑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게 있지 네? 따로 있죠.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네. 자기들이 집권 여당일 때 벌어졌던 그 사태의 내용과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후한무치한 사람들이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정당 해산이라는 얘기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해산한다는 건 되게 안 좋은 거니까.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당은 스스로 빌드업하고 있다. 네. 해산당해야 될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처럼 그 쉬운 말로는 그냥 스스로 무덤 파고 있다.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갉아먹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층은 뭐 잠깐 결집할 수는 있지만 중도층은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다보면 사실 이 냉부회를 보시면 네.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막 낄낄거리고 놀다 오신 게 아니에요. 보면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K푸드를 그렇죠. 알리고 실제적으로 뭐 저는 시래기라는 게 그렇게 유용한 음식인지도 몰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음식 특정 우리나라 재료를 알리고 뭐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피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풍 작가가 부산에 있는 유명한 피자집이 이재 미음 들어간 피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재명이 아니라 비슷해요. 이름이 성함 비슷한 그분의 피자가 줄 서서 먹는 등의 굉장히 유명한 피자 이름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목적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냉부회란 프로그램이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면 OTT라고 하죠. 거기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식재료를 계속 알리고 또 김혜경 여사님도 말씀하신 계속 우리나라 음식 뭐 한국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 홍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거기서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명한 셰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K푸드가 수출될 수 있게 수출 역군이 돼달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밈처럼 야 우리가 수출 역군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홍보인데 이게 무슨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장동혁 의원이 지역구,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또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구잖아요. 네. 이 이재 미음 피자가 또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럼 좀 하필이면 예, 본인의 지역에 대한 그 유명한 피자집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네. 그걸 막 던지시면 그 본인 지역구에 있는 그 피자집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피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이 내용은 내용대로 잘 보고 홍보할 내용 홍보대로 하고 만약에 이 국가 전상만 화재에서 네.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있다 하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하면 되는 거지. 이 국민들이 재밌게 즐겁게 시청을 했던 이 방송과 그다음에 네. 추석 내내 이 문제 갖고 논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중도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위기 때 너는 과연 뭐를 했냐? 국민이 많은 우리 청춘 국민이 돌아가셨던 이태원 참사 때 뭐를 했냐? 너네들은 국민의힘과 그 네.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윤석열은 네. 다음 날에 머리도 안 빗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뇌진탕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런 게 소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수해로 고통받았을 때 본인들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근처도 비가 많이 왔던데라고 퇴근을 하고 네. 당시에 비서실장 그날 기자들이랑 술 먹으러 가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무덤을 파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때 밥상머리에는 네. 니들은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니들은 그동안 뭐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냐? 위기 때 뭐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때 술 먹고 출근해서도 낮술 한잔 하시고 심지어 출근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좀 어쨌든 저쪽에서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7일 인스타하고 X에 글을 올렸는데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논란을 의식을 한 걸까요? 뭐 저는 이건 부분적인 것 같고요. 부분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세 협상 문제라는 생각이 협상. 들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은 수출국가로서 한국이 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인 거고 네. 이 문제를 잘 풀지 않는다면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추락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식들은 국민적인 어떤 합의 아니 국민적인 일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번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 네. 과거의 사례인데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 한미 FTA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지층들 같은 네. 경우가 진보층 같은 경우가 엄청 비판했어요. 어떻게 파병을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때 만약에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한미 동맹이 휘청거릴 수 있는 측면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조금 그랬었죠.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지지층들에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지라도 전체 국민 경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네. 앞으로 관세 협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합심된 힘을 모으는 것들이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때로는 네. 국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길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 말처럼 간 쓸개를 내주더라도 그리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오해를 받더라도 당신들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길로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 두 가지 어떤 시그널들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정신 차려. 지금 냉부해로 싸울 때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진짜. 자동차 관세 20% 때려 맞고 가게 되면 네. 우리 경제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을 네. SNS에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 네. 좀 국민의힘이 애들이 아니라면 이런 네. 뜻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싸움질만 하는 7살, 8살짜리 남자 장난쟁이 애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좀- 근데 진짜 네. 수준이 그렇게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냉부회가 이 싸움거리가 되는 건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게 그냥 국민들은 재밌게 즐겼고 또 K푸드 검색량이 30% 가까이 늘 정도로 그래요? 사실상 네,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대로 그냥 지나가고 정말 만약에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정책적으로 잘못을 했다던가 실수를 한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지적을 차라리 하시는 게 맞지. 네. 이 프로그램 나와서 국민들 즐겁게 본 것 같고 뭘 더 이상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거 시청률 뭐 최고치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냉부에? 덕분에 최고치 찍은 거 맞다고. 9%가 나왔어요. 9%. 예.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온라인 이게 뭐 OTT 같은 데서도 조회 많이 되고 그렇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시청률 도우미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홍보대사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윤석열이 재판 나갔다 와가지고 더 이상 재판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현기증 나고 구역질 난다 그랬잖아요. 네. 전 지금의 논란 정말 현기증 나고 구역질 납니다. 그럼 송원석과 주진우가 잘한 겁니까? JTBC를 의도하지 위해서 않게 냉부에? 도우미가 됐죠, JTBC. 의도하지 않게 도움이 된. 그나저나 지금 박수현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비쟁점 법안에 있어서는 뭐 10일이나 한 15일경 본회의 열고 이건 좀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미 지난달에 의원총회 열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이제 마지막 도장을 당신이 찍어라. 뭐 거의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못할걸요? 가능할까요? 아니, 질문 이 당이- 할 수는 있어? 이 당이 69박 물리적으로. 70일 동안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69박 70일이면 24시간을 쭉 해야 그나마 민주당의 덕택으로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계속 그냥 상정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다 보셨잖아요. 네. 의원들 상정시켜 놓고 다 나가요. 국회 부의장
아예 퇴근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는 뭐냐면 니네 진짜 할 거야? 약속하고 해. 만약에 69박 70일 동안 안 하면 니네들 국민한테 거짓말한 거야. 네. 그럼 너네들은 진짜 공당으로서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야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국회법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하고 나면 딱 종결시킨 다음에 종결시키는 투표에서 네. 투표가 통과되면 다음 법안 올리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 법안이 어떤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70개의 쟁점 법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쟁점 민생 법안.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면 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법안인데 네. 소위 비쟁점 민생 법안을 가지고 70일 동안 붙들어 매겠다? 그러면 누구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죠. 이제 결론적으로 네. 자기 말은 69박 70일 동안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민생을 갖다가 70일 동안 딜레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니들은 누구랑 싸우는 거니?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보면 극우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이후에 어떤 지역구에서의 공천을 받기 위한 지지층들 결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네. 당신들이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정치 계속 하고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정당에서 한 얘기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저렇게 계속 한다면 정당이 민생을 말아먹는다? 민생을 말아먹는 정당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가? 네. 선거가 없잖아요. 앞으로 좀 당분간은 또. 그렇죠. 아, 네. 지방선거가 하나 지방선거 있구나. 뭐 내년에 뭐 있죠. 6월 달에 한번 정신 네. 차리게 해드려야죠. 국민 여러분께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이번에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일반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했어요. 예전에는 보통 대법원장은 인사만 네. 좀 하고 들어가시는 그게 일반적인 프로토콜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콕 집어서 나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좋고 싫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본인이 대법원의 장으로서 그동안에 의혹이 있었고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단계에서 그 대표하고 있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국민이 물어보고자 하고 그걸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인 채택을 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삼권 분립 계속 이야기하면서 독립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의 갖고 있는 책임도 다해야 되는 게 그 진정한 삼권 분립의 의미인 거예요. 네. 내가 독립만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독립된 입법기관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당신 의심되는 거 있으니까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억울한 거 있으면 여기서 좀 이야기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왜 못 나옵니까? 아니 왜 못 나와요? 나오셔서 오히려 억울하고 국민의 그 민주당이 뭐 엉뚱한 얘기한다, 뭐 허위사실 유포다, 아니면 우리가 이상한 의혹 제기한다라고 하면 밝히면 그래서 된다. 해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뒤에 가가지고 꿍시렁거리시지 말고 그래서 나오셔야 되고 안 나오게 된다면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뭐 강제로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적당한 그 나올 수밖에 없는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행상 나와서 인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한번 앉으면 뭐 나가세요 이런 말 안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도망 나갈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돼 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출석 안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들이 그런 상황이고 네네. 제가 나와서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위원이 왜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잘 모르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좋아 알았어. 너네들이 발표했잖아 대법원에서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직무상 예를 들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 걸어놓은 게 뭐냐면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했더니 청구했더니 기각을 시켜버리는 네.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그럼 계속 기각을 시키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년 1월 6일 날이 1심 재판 이전에 6개월이 지나서 윤석열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조희대의 초능력. 초능력. 네.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읽으시고 그렇죠. 그죠? 9일 만에 판결을 내리신 1인을 포함한 10인의 대법관들은 얼마나 큰 초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네. 설명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종이로 본 건지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본 건지 로그 기록도 안 주고. 우리는 확인하고 싶다는데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두 가지 실체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안감. 그리고 3월 6일 날, 3월 7일 날의 분노. 네.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네. 하나. 또 하나는 소위 대법관들이 야당 대표를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치적 중립 부분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의심하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해요. 네. 나오라고 청문회에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청문회도 못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국정감사에 나온다? 청문회도 안 나오는데 국정감사에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그렇다면 네. 이건 대법원 스스로가 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 있구나. 네. 그러면 사법부라고 하는 데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오지 않는다면 잘못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뭘 해야 되느냐? 네.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라면서요. 견제를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해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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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견제가 됩니까? 강제력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다. 내란 문제와 소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이라고 하는 중대한 잘못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치해법권이 되는 거예요. 네. 치해법권이 되는 순간 사법부는 헌법에 법 앞에 네. 많이는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헌법적 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빨리 자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후보를 파기환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실상 제거하려고 했던 본인 스스로가 정치 개입을 해놓고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니까 소가 웃을 일이죠. 맞습니다. 네. 다음 이 김현지 부속실장 이 출석 여부도 이번에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쟁점이 있고 나와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걸 또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게 국민의힘이죠. 언제 김현지 실장이 난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 뭐 문제가 있고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설명해야 되면 나가야죠. 그렇게 당연히 국회에서 요구하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네. 마치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꽁꽁 숨겨가지고 안 내보내는 뭔가 되게 비리가 있고 무언가 되게 숨겨야 될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와가지고 뭘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서 계속 다른 거 엉뚱한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비서관실에 있었던 그 살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뭐 개인적으로 당신이 만사 현통이라던데 누구 임명했어요. 예를 들어 뭐 강선우 장관 임명할 때 전화했어 안 했어. 이런 그 업무와 어긋난 일을 물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하는 태도를 봤을 때요. 네네. 그러면은 의도가 명확히 보이면 과연 김현지 실장도 나가서 내가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도구로서 이렇게 당해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들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업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면 나가시는 게 맞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이상하니까 나와. 당신 뭔가 수상해. 이러면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세간의 의혹이라고 네, 하는데 이 세간의 의혹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일단 인사 개입하면은 김건희죠. 그렇죠. 네. 네.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4.3 사건을 왜곡한 논란을 봤다고 하는데 다양한 시각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결국은 이 영화를 봤네요. 네,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그 역사적인 해석 대상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통과시켜서 네. 이거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거예요.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이때마다 가서 저희 추모하고 사과하는 일들을 벌인 행위예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당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입법적으로 추진돼서 국가가 인정한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 반성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발언의 자유, 해석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저분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 법도 잘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볼 땐 법 위에 뭐가 있느냐? 저는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어떤 종교냐? 네. 일반 기독교가 아니라 네. 극우적인 기독교적 사고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소위 건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만들어냈고 건국의 네. 아버지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건국의 아버지 플러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 시켜서 그 식민지화의 덕택으로 근대화됐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 두 가지의 틀을 주장하는 건데 저는 만약 이걸 계속 주장한다면 이걸 주장하는 국민의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장동혁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후레자식이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자료를 옛날부터 찾아봤던 건데 네. 이승만 당시 전 대통령이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개원식 개회 식사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 30년 5월 30일 대한민국 국민회의 의장 이승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네. 지들 말로 건국의 아버지가. 네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말도 안 들은 사람들을 좀 후레자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레자식들이 지금 후레자식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네.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헌법에 의해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행위 유럽에서는요. 법률적으로 다 의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실현까지 내리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역사 왜곡에 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런 개똥 같은 발언들 하지 못하게 네.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민족 정기가 제대로 쓰고 네. 역사가 올바로 갈 수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 지금 4.3 당시 이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아직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3만 명의 희생자를 2번 죽이는 행위이고 지금 10만 명이 넘는 유족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정말 이자들은 뭘 원하는 걸까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가해자를 마치 피해자처럼 전환시키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 저는 뭐를 위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네. 이런 망언을 했는지 진짜 좀 납득이 어려운데 네. 뭐 다양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 왜곡이고 틀린 것을 다양성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다양성이 돼요? 뭐 명백하게 인식의 부재이고요. 네. 아까 뭐 이걸 다양성을 입틀막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입틀막의 원조격이 누굽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피해자 아니었습니까? 네. R&D 예산 삭감하는 거 가지고 카이스트 학생이 어떻게 R&D 예산 삭감하냐고 그래서 그냥 들고 가버렸잖아요. 물리적 입틀막의 원조들이 네. 이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하는 것을 입틀막이라고 한다고요? 네. 저는 기가 막히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쪼그라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백한 사실조차도 이렇게 왜곡하면서 우기고 주장하고 떼쓰는 걸 보면은 네. 이 국민의힘은 정말 위헌정당 해산으로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극우 한 줌의 극우 같은 세력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장동혁 대표가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새롭게 할 거다라고 지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중앙회에서 조계종 중앙회에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성명서도 냈는데요. 네. 왜 냈냐? 이거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장동혁이.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믿는다. 그리고 정교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헌법 내용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라고 해서 지금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는 행위, 말, 행동 자체가 다 헌법, 다 위헌적이고 하는 일들만 반복하고 있는 거 보면 대표가 이 지경이면요. 이 당도 해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면은 더 심하면 심해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황교안이 가장 어른거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 황교안이 어떻게 당을 망가뜨렸는지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청출어람? 거기서 더 심해진 그런 상황들. 너무 좋은 표현인데. 청출어람 너무 좋은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떻게 황교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가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 뭐 송원석도 그렇고 주진우도 그렇고 계속 왜 이런 상황이 도대체 이 전략이 뭔지라도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황교안보다 더 나쁜 인물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등장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1세기 상상도 안 되는 계엄, 자기들 말로는 계엄입니다만 네. 실질적인 내란을 일으켜서 그렇죠. 영구 집권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임세훈 소장님하고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저들은 장기 집권을 이미 기획을 했다. 장기 집권을 기획을 해서 내가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장기 집권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잡스러운 행위들, 국정농단을 다 해왔던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 네. 국민과 무관하게 나는 영달을 계속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 메커니즘의 문화가 네. 저는 국민의힘에 계속 잔존해 있었을 거고. 내재돼 있다. 예, 근데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우 집단의 지지층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극우층의 지지층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근본주의와 같은 입장들, 그다음에 매우 극우적인 역사관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네. 저 하는 권력을 갖고 싶어 했었겠죠. 근데 국민들에 의해서 내란이 저지가 되고 진압이 됐으면 네.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전 여전히 그 구조 자체가 네. 이 지지층과 그다음에 이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과 소위 서로 연대를 맺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앞으로 3년이나 남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총선까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 네.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라 그러죠? 그 10월 달에 트럼프가 경주로 오게 되면 윤석열을 탈옥시켜 이런 식의 망상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된 게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친한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얼굴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친윤이 되더니 결국은 당 대표가 되잖아요. 이거 보고 다른 의원들, 더군다나 1.5선 의원이 당 대표 보는 걸 보고 아 나도 저길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치로 굉장히 그 빈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정말 안 좋은 선례가 장동혁의 대표 선출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공소시효 6개월이다 아니다 10년이다 싸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진숙 측에서는 이게 뭐 공소 10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지위 인용 이 위반은 10년 시효이고 경찰 측에서는 6개월 시효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선거법 위반을 판단이 되면 6개월 시효라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뭐 이게 전 법률적으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10년이 6년이 다투는 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진숙 얼굴 안 보니까 조금 더 좋다. 계속 나와가지고 뭐 계속 네. 뉴스에 나오고 언론 중심 나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나왔든 안 나왔든 저 얼굴 안 보니까 일단은 그게 마음이 네. 편안합니다. 지금 네. 저희 화면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모자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번 주장하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조항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단이 일단 정확하지 않고 일단 경찰에서는 긴급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느 쪽 판례가 유리한지는 뭐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건 법 맞습니다. 쪽에서도 좀 서로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찰 쪽에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이진숙 씨 체포했다는 그 속보 그냥 딱 한 줄 기사 읽기도 전에 한 줄 읽었을 때 느낌은 이게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티나게 한다라는 느낌? 이게 뭐 없는 줄 뒤집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장 그 적법하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하긴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방통위원장에서 한마디로 잘린 다음에 며칠 안 됐을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추석 이후에 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저는 네. 이건 좀 이상한 접근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참 이상한 프레임을 짜는데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면 9년쯤 되면 수사 시작합니까? 인권 수사예요. 빨리 하는 건. 네네. 수사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진숙을 해서 좋은 거예요. 계속 수사해 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준수한테 좋을까요? 아, 오히려 피말리기다. 우리 인권 수사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네. 해서 기소할지 안 할지 여부를 빨리 하는 거고요. 기소를 해서 재판도 빨리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피의자라고 된 기소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논쟁을 벌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9년 후에 해라 수사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박범계 의원이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찰을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음. 추석 전에 잡으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추석으로 미루자라는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인가요? 6차례나 불렀는데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6차례 불출석 외에 한 번 더 공개 소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진숙은 법 앞에 예외입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히려 정무적 판단하는 게 문제다. 경찰은 6번 불러서 안 오면 네.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오케이 했으니까는 알았어 해라고 해라고 되시고. 했을 거고 네. 법원도 왜 그래 얘 이 정도면 잡아야 돼라고 했으니까는 발부를 했을 거고 네. 발부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시간 동안 조사한 거에 대해서 다시 법원이 그 정도면 충분히 조사했으니까 안 잡아놔도 되겠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준숙 네가 빨리 가서 8시간만 조사받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 논의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네. 법은 누구 앞에서도 예를 들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네.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외 없이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하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와야지. 네. 저는 이게 이렇게 논쟁화되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게 또 민주당까지 파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오히려 문제가 사태를 좀 이상하게 꼬여가게 하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정부적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덧붙이실 말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논란은 이진숙을 왜 몸집 키워주냐, 뭐 내년 지방선거 때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자체가 그렇게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국민들에게. 이게 뭐 갑자기 핍박받는다고 해서 와 우리 보수의 여전사가 나타났다, 너가 다음 대구시장의 유력한 후보야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 사람의 이미지가 뭐 보수든 중도든 뭐 진분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이미지가. 네.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정치로 키워주기도 아니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네요.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쇼미더민심이었고요.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